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가 480% 이상, 그러니까 거의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토킹 범죄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진석 변호사 초대해서 과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고 또 어떤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진석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조금 전에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는 한바구음 가득 찌시더니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 동키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5개월 전에 이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BHSN에서 새로운 출발한 새내기 변호사 박진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이렇게 환영의 박수 많이 쳐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5개월 전에 검찰을 떠났으면 5개월 차 변호사, 검사는 그럼 얼마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검사는 14년. 14년. 예, 검찰에 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 5년 하고 검사 14년. 예, 이제 변호사? 20년째 예. 법조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이게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습니다만 요즘에 법조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한데 예, 중요한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조인으로서 뭐 한마디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한마디 던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이 사후적인 판단을 하는 어떤 사법의 영역이 계속 뉴스를 많이 타고 있는 것 같고, 그건 뭐 우리 사회적으로는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뭐 진취적인 경제나 이런 분야가 더 민생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감사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얘기였고요. 예.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조금 더 긴장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사실 요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일반인들 입장에선 형사사건, 민사사건 뭔진 압니다만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예, 민사사건은 이 국민들과 기업들 간의 어떤 경제적 분쟁을 처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나한테 빌린 돈을 갚아라. 안 낸 음식값을 지불해라. 아니면 교통사고가 냈으니 치료비를 달라는 등입니다. 네. 그 반면에 이제 형사사건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벌은 잘 아시는 그 교도소에 가는 징역형, 벌금형,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사형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사 사건은 그 어떤 청구를 하는 그 국민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형사 사건은 경찰에 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면 사실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에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넘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검찰에 근무할 때 보면 어떤 피해자분들이 이제 저희 검찰청에서 내 돈을 언제 줄 거냐, 내 돈을 찾아달라, 뭐 이제 사기를 당했다 이런 식인데, 사실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돈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그렇죠. 이제 처벌만 할 수 있다. 설명드려 낙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검사는 형사 사건만 맡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사는 변호사분들. 민사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하는 거. 일반 국민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절차가 어렵고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률 대리인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두 개 겸직하셨었는데 어떤 게 더 성향이 맞으세요? 한번 여쭤본다면. 다르잖아요, 역할이 완전히. 하나는 처벌하는 거고. 검찰에 있을 때는 검사가 맞는 줄 알았는데 나와 보니까 뭐 예전에 하던 변호사 다시 해보니까 좀 예전보다는 뭐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나이가 들면서 검사로서의 의지는 조금 꺾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고, 그게 저희가 나온 또 이유 중에 하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이 이제 일부긴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스토킹 정입니다. 요즘 효과음이 있군요. 요즘 스토킹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단 스토킹, 어떤 경우를 스토킹이라고 하나요? 그 일반적인 저희 그 사회적으로는 이성 간에 상대방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보통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은 그런 이성적이거나 어떤 교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어떤 특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일체의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누구를 따라다니거나 뭐 직장, 학교, 집에 찾아가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네. 그리고 물건을 두거나 두는 행위 포함됩니다. 예. 처벌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그러면?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예. 지속적인 경우는 최근의 판례의 경향을 보면 일단 뭐 최소한 몇십 분 이상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 따라가거나 어떤 뭐 지켜보거나 이런 것을 말하고, 반복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2회 이상인데 예. 대부분의 스토킹 사건은 제 경험상 수십 회 아니면 수백 회 예, 반복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보면 예. 거의 100번이 평균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자나 전화는. 예. 뭔가 좀 사례 하나를 얘기를 해주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찰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보아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A 씨는 그 3년간 본인의 남편 농장에서 근무하던 이웃 여성 B 씨를 스토킹했는데요. 그 보시면 B 씨가 A 씨는 B 씨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외도를 추궁하면서 폭언을 하고 B 씨 차량 타이어를 망가뜨리고 예. B 씨 집에 보일러 연통을 막고 또 B 씨 사진에 바늘을 꽂아서 B 씨 집 앞에 두고 가거나 B 씨 집 안에서 서성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네. 이런 행위들이 어떤 신체적으로 하는 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현실에서 일어나는 제일 빈번한 사건들은 전화, 문자 메시지, 뭐 SNS, 카카오톡, 그다음번에 이메일 등을 이제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들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생각보다 자주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그 계좌로 1원, 100원 등의 소액을 보내면서 이제 상대방의 계좌에 표시되는 그 내용에다가 만나달라, 뭐 내 돈을 갚아라 등의 내용을 계속 기재하는데, 이것도 사건들을 보시면 대부분 돈을 보내는 횟수가 한 30번에서 50번 이 정도는 보통 기본입니다. 아니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이건. 이제 문자나 전화는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그런데 돈을 보내는 건 차단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액을 넣으면서 하고, 뭐 저희도 이런 사건 보면서 맨날 하는 말인데 한 10만 원씩 수십 번 넣으면 절대 고소를 안 할 텐데 와. 또 금액을 워낙 작게 넣으면서 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계좌는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계좌는 차단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SNS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또 조금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 조금 일어나는 사안입니다. 그 스토킹의 대상인 상대방의 정보를 SNS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수사할 때 본 케이스 중에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헤어진 그 상대방의 전화번호 사진을 게재하면서 뭐 나는 외로워요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 전화번호로 수백 통의 전화가 옵니다. 그쵸. 문자나.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불안감 아니면 어떤 피해가 그냥 그 상대방 어떤 문자를 받거나 전화 받는 것도 훨씬 더하죠. 그쵸. 이것도 스토킹으로 당연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는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로는 처벌 안 돼요? 만약에 이성의 번호를 그렇게 게재. 그 개인정보 유출도 당연히 해당은 되는데 어. 스토킹이 처벌이 조금 더 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와 진짜 수법도 다양합니다. 계좌는 저는 약간 충격적이긴 한데요. 예. 일단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스토킹 관련법 제정입니다. 예. 워낙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예, 그렇습니다. 그 살인 등 끔찍한 일로 이어지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1년에 스토킹 범죄 자체만을 처벌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생겼습니다. 예. 물론 이 법률 이전에도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어떤 그 내용상 말이나 뭐 전화 같은 데서 어떤 신체를 협박하는 어떤 협박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찾아가서 때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협박죄 또는 형법상 폭행죄가 다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생김으로써 스토킹범이 위와 같은 위협, 폭력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 연락을 하면 이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
A가 아무런 이유 없이 B 집 대문 앞에 매일 찾아와서 10초 정도 머문다. 이걸 한 10일 동안 하는 경우라든가 예, 예. 또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전화를 하면 계속 끊고 이런 행위는 사실은 기존의 형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면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스토킹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물어보면 사실 피해를 입은 거는 딱히 없어. 그러면 그렇습니다. 처벌이 안 됐는데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접근, 말씀이신 거죠. 예, 지속적 반복적 접근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아니 근데 스토킹법은 스토킹 범인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는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 사실 이 부분이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어떤 핵심적이고 그 다음번에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두 가지 조치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긴급 응급 조치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신고나 고소를 받은 접수한 경찰이 이거 이대로 두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스토킹을 한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나 그 집, 사무실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 또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경찰이 검찰을 통해서 법원의 사후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잠정 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정 조치는 방금 전 말씀드린 긴급 응급 조치와는 달리 경찰이나 검사가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조치입니다. 잠정 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접근 금지, 전화나 문자 메시지 금지 외에도 그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아, 네네. 그분의 어떤 움직이는 걸 파악하는 거죠, 정부가. 네, 동선을 파악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자발찌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성범죄자들한테 채우는 그 전자발찌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네.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스토킹의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예. 가두는 것도 잠정 조치에선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즉 잠정 조치 조금 더 센 조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긴급 응급 조치 그리고 조금 더 센 조치인 잠정 조치 요 예.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스토킹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해당 범죄자를 사후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범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어떤 피해자가 그런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사전적으로 막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와 네네. 같은 사전적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저 범이 맞는데 조치 안 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런 상황이 만약에 해당이 되면 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들입니다. 구체적인 스토킹 범죄 사례를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맡으셨던 사건들 중에서도 이런 관련 사건이 있다고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보통 검찰에서는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이제 스토킹 사건까지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제가 성범죄 전담 부서의 부장을 한 2년 동안 하면서 사실 숫자로 치면 대략 한 1000건 정도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어떤 특정 사례보다는 어떤 유형을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사례는 물론 이제 연인이 되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경우 아니면 더 많은 케이스는 사실은 헤어진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말인데 이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이제 폐기되어야 될 수 없답니다. 저희 이러면서 맞아요. 진짜 예. 공감합니다. 그거는. 10번이면 당연히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건을 촬영해서 느낀 다른 좀 특징적인 것은 예. 생각보다 60, 70대 분들이 스토킹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법이 생긴 것도 알고 뭐 매체를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있지만 이분들은 그런 정보가 좀 아무래도 늦게 접수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남아 있던 뭐 내가 좋다는데 전화 문자를 왜 못 보내냐, 보고 싶은데 왜 못 찾아가냐, 이제 이분들 조사해 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몇십 년 같았으면 이게 멋있고 뭐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예.
사실은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손해보호 이런.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예. 상대방이 그걸 싫어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수뇌부로 포장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상대방이 아니, 느끼는 어떤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님 이런 사건 하실 때 사실 그 피해자의 그 가해자를 설득을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스토킹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예. 이거는 스토킹이고 처벌받는다고 하면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진짜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습니다. 예. 아, 그게 핑계가 법이 아니라.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고 앞서 예. 말씀드린 잠정 조치가 특히 취해지면 이 경찰이 법원을 통해서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뭐 접근 금지 그다음으로 문자를 보내지 말고 예. 그 잠정 조치에 대해서는 단 1회만 어겨도 또 별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건 단 1회만 어겨도. 예를 들면 뭐 벌금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처벌이 그거는 별 어떻게 돼요? 스토킹법에서 잠정 조치를 어기면 처벌한다고 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1회만 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법원의 결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인 분들이 그렇지만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예. 그 다음번에 경찰로부터 이제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 이러면 사실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좀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잘못된 거구나라는 특히 걸. 어른분들은 예. 잘 그만두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은 일어납니다. 끊이질 않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된다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그건 좀 조심스러운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동안에 뭐 검찰에서나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처벌하는 법이 생기고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범죄가 확연하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나 성범죄처럼 서로 교제, 뭐 사랑 이런 것은 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 욕망과 관련돼 있어서 네네. 처벌된다는 것만으로 그 범죄 자체를 근절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토킹 처벌법은 단순한 처벌 이외에 접근 금지 등의 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홍보만 잘 한다고 하면 사실은 스토킹은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토킹은 단순하게 시작했지만 그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거부감을 보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아주 미약한 단계에서도 스토킹 자체를 막을 필요가 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네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와 스토킹입니다. 요즘에 또 층간소음 문제 심각합니다. 이런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윗집에 자주 항의를 하러 가는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층간 소음의 경우에 상대방 이제 아랫집에서 윗집에 항의를 하러 가는 경우에도 그 문헌상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한 타인에게 접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이게 내가 불편해서 가는 건데도 스토킹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스토킹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으로 찾아를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네네. 다만 말씀드렸지만 스토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접근.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맨날 오는 택배 기사는 스토킹이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예.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주 저희 기다리는 집에 좀 자주 분이죠. 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주 오는데 아유 갑자기 저희가 예. 그래서 그럼 법원 판단을 법원 한번 좀 판단을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실제 층간 소음이 있었는지 찾아올 정도로. 예. 그다음에 찾아온 횟수. 그다음번에 언제 찾아왔는지, 뭐 새벽에 찾아간지 이런 걸 봅니다. 그다음번에 윗집의 반응이 어땠는지.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있는데 윗집에서도 뭐 서로 삿대질을 해서 예를 들어 싸운다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스토킹이 되게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어떤 상대방은 회피하려고 하고 싫어하는데 찾아가는 행위를 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찾아갈 때마다 서로 욕하고 싸운다. 이러면 스토킹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그냥 다툼이겠죠? 스토킹이라기보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알겠습니다. 뭐 전쟁으로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를 찾아보니 예를 들어서 평소에 층간 소음으로 시비가 많던 중 서울시 층간 소음 갈등 해결 지원단으로부터 이런 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 자꾸 올라가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도
2개월 동안 7회에 걸쳐서 찾아가나 물건을 둔 행위 사안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실제 층간 소음이 있었고 한 번 찾아올 때마다 오래 머물지도 않았고 2개월 동안 7회는 그렇게 반복적이지도 않다고 해서 무죄를 쓴 사안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처벌은 안 되네요 이 경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하신 그 스토킹법의 그 지속성과 반복 이런 게 진짜 기준이 어느 정도는 확립이 되어 있긴 한 거죠. 판단을 하실 때. 저희가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문자나 전화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뭐 3-4번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예.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예. 실제로 근데 저희가 기소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스토킹이라고 하는 게 범죄 이럴 정도의 저희가 기소할 정도의 스토킹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전화나 문자는 100번, 한 100번 정도 되는 거 찾아가는 거는 당연히 그 정도는 안 돼도 예. 그 찾아가는 것도 수십 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스토킹 범죄인지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스토킹 범죄 관련돼서 주의할 점들 어떤 거 있을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토킹이 처벌되는 것을인지 모른 채 범행을 저지르고 계시고 또 피해를 입는 분들도 이런 게 죄가 될까 싶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스토킹은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 상해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스토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듣고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서 그 스토킹에 대한 피해를 막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잠정 조치 같은 경우에도 예. 그 당사자들이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충분히 이를 반영해서 네, 법원에 어떤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 참고하시면 입장이라도 어느 정도 증거를 조금 확보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녹취를 한다든지 문자나 전화는 당연히 핸드폰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찾아오는 경우에도 뭐 이 부분 좀 시간을 좀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인들이 제일 모르시는 분인 것 같은데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면 모든 사건은 다 유죄가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진술. 예. 뭐 CCTV가 있어야 되냐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 모든 예. 사건은 다 증거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구체적으로 진술만 하셔도 예. 스토킹 다 유죄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번에 잠정 조치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사자가 피해자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그렇습니다. 있으면 증거로 인정이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까지 오늘 전해 들으면서 오늘 스토킹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 처음 뵙는 우리 박진석 변호사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